다음 문제 풀겠습니다. 2009년 제1회 전자기사. 이제 중복되는 부분이 아마 이제 좀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전자계산기 1반. 네, 자. 1번. CPU가 직접 입출력을 제어한다. 즉, CPU에 의해서 IO가 일어나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프로그램에 의한 IO하고, 자, CPU 경우, CPU에 의해서 하는 경우, CPU 경우는 프로그램 IO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럽트 IO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하게 되면은 이 입출력하고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CPU가 하는 일을 안 하고 IO를 하게 되면 CPU 본연의 일이 놀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 많이 놀고 있죠. 입출력 속도가 느리니까. 그걸 좀 더 효과적으로 하자. 틈새를 이용하자 이거야. 그러니까 연산장치가 연산을 하면서 틈틈이 IO도 하자 그런 얘기예요. 그게 바로 인터럽트 사이클에서 하는 거예요. 조금씩 너 조금 나 조금 너 조금 나 조금. 그러니까 일을 실제로 CPU가 연산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잠깐 조금씩 그냥 그 조금씩 IO가 일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그러면 효율적으로 그 컴퓨터의 효율적인 운영 방법이 이거보다는 얘가 좀 더 효율적이다 그런 얘기예요. 물론 CPU를 경유하지 않고 IO가 하면 더 좋지. 근데 여기서 지금 문제에 물어본 거는 CPU를 경유하는 방법 중에 인터럽트 얘를 이용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타당한 이유가 뭐냐? 저기 나와 있죠. IO 프로그램을 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또 CPU가 입출력 개시를 지시한 뒤 더 이상 간섭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건 아니죠. 프린터나 입출력기의 구조에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장치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또는 IO 스피드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그런데요. 지금 실제로 이용하는 IO 자체는 IO 프로그램을 하도록 쉽게 한다는 얘기예요. 입출력에 관련된 거는 지금 얘기한 대로 얘보다 그래서 원래는 사실은 우리가 프로그램상에서 입출력 명령을 내리지만 조금 전에 시연어 보면 스캔F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F라고 하는 입출력을 담당하는 함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걸 여러분이 짤 수가 없어요. 실제로 이거 뜯어보면 이 안에 인터럽트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좌우지간에 컴퓨터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는 연산을 하던 입출력을 하던 다 인터럽트에 의해서 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걸 일일이 건드리려면 짜증나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안 건드려도 이렇게 함수명만 써도 마치 인터럽트에 의해서 IO가 일어나는 것처럼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다못해 키보드로부터 들어가던, 모니터로 나가던, 이거 지금은 모두 다 인터럽트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순수하게 인터럽트를 안 하고 하는 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컴퓨터 안에 보면 인터럽트 벡터 테이블이라고 해서 모듈별로 해야 할 기능, 콘솔에, 모니터에 관한 거, 입출력에 관한 거, 뭐에 관한 거, 다 따로 있습니다. 심지어 하드디스크를 읽는 것도 처리하는 게 인터럽트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사실. 실제로 IO가 일어나는 건 DMA로 하긴 하지만 CPU의 기본적인 통제는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2번. 다음 중 플립플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JK 플립플롭에서 J와 K에다가 모두 1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뒤집어지죠?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이제 T 플립플롭에서의 T 플립플롭에 1을 주면은 계속 네온 사인처럼 불이 들었다 나갔다 꺼졌다 켜졌다 반전 꺼졌다 켜졌다 0이면은 그냥 그대로 현 상태가 유지가 되지만 1일 때는 뭐다? 꺼졌다 켜졌다 반전이 일어난다. 맞죠? 옳지 않은 거 찾아냈어요. T 플립플롭에서 트리거 입력, 즉 입력의 신호가 들어가면 출력 상태가 변화하죠? 바뀐다 이것도요. 자, 근데 세 번째가 틀렸네요. D 플립플롭은 두 개의 입력 단자. 여기서부터 틀렸네. D 플립플롭이 입력이 두 개입니까? 하나죠? D 플립플롭은 딜레이 플립플롭이잖아요. 입력 하나예요. 그죠? 동시에 SR에 1 입력 신호가 나타난다. 아니죠? S하고 R에다가 1과 2를 주는 거는 모순이에요. 이해돼요? 그래서 그거를 들어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로 줄였죠. 자, RS. 이게 SR, 여기가 클럭 펄스, 여기가 Q바지만, 이 RS 플립플롭에 1과 1이 들어가면 모순이죠.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1과 1이 안 들어가게 만든 게 바로 뭐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베타적인 낫을 붙이면 분명히 얘하고 얘는 언제나 뒤집어진 값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나트 게이트를 붙인 거는 S와 R에 1과 1이 들어가는 걸 방지하는 거예요. 0과 0도 안 들어가지만 물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에 들어간 값이 여기서 준 값이 그대로 나갑니다. 잠시 후에.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가 입력을 주면 분명히 내가 준 입력하고 똑같은 값이 이 출력으로 나타나요. 이 말은 의미가 뭐예요? 딜레이가 됐다. 그러니 딜레이가 뭐예요? 지연이잖아요. 그래서 지연 회로가 된다. 그러니 그래서 디플립플롭의 정확한 용도는 뭐냐면 방금 전에 준 데이터가 똑같이 변형되지 않고 그대로 출력으로 나타나게 하는 게 딜레이 플립플롭의 용도예요. 디플립플롭. 입력으로 들어간 값이 그대로 출력으로 잠시 후에 나타난다.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출력의 값을 보면 왜 이 값이 나왔지? 아, 조금 전에 요 놈이 요걸 줬구나라고 알 수 있죠. 이전의 값을 뭘 줬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연 회로입니다. 우리 말로 딜레이 플립플롭의 약자 디플립플롭이에요. 어쨌든 3번은 전체적으로 말이 틀렸어요. D 레치가 두 개 입력 단자를 갖고 있다. 아니다. 하나예요. D 플립플롭은 바로 하나다 그랬죠. 자, 마지막에 보면 RS 플립플롭에서 S와 R이 동시에 1인 경우는 금지되어 있잖아요. 그죠? 동시에 1과 1이 들어가는 것은 모순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모순일까요? 회로가 망가지는 건 아니에요. 이게 모순이에요.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이에요. 모순이죠. 이게 쌍안정 멀티바이브레이터 회로이기 때문에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얘와 얘가 보장된다는 얘기 값이. 어떻게 보장이 돼요? 반드시 얘하고 얘는 항상 반대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보장돼 있어요. 그래서 Q와 Q바라고 쓴 거예요. 0이면 1이고 1이면 0이다. 이거예요. 둘 다 0이거나 둘 다 1인 경우는 절대로 없어요. 모순이니까. 이해돼요? 근데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언제예요? RS 플립플롭에서 둘 다 1, 1을 주고 둘 다 1, 1을. 실제로 여러분들 논리회로를 갖고 이 부품 사다가 꽂아가지고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램프 달아가지고 1과 1을 줬더니 둘 다 1, 1을 이게 모순이구나. 이 실험을 할 수 있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가 아니라 3학년 때는 일일이 이제 이런 그 디지털 실습이라고 해서 벌써 아주 오래전에 70년대의 얘기인데 70년대에 보다 이 IC 가지고 이렇게 실험을 했어요. 아주 오래. 잭 킬비 박사가 IC화 시키는. 그때는 IC만 썼어. LSI라는 건 없어. 이 당시 70년대에는. 이게 이제 나중에 집적 회로를 만든 거잖아. 계속 집적된 그 기술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논문을 쓸 때 우리가 이제 뭐냐면 나오기 전이죠. 택시 요금, 시간거리, 병산제.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그러니까 70년대 말에 모든 기능이 IC로 우리가 구축을 했어요. 이게 있으면 뭐 간단하게 우리가 디자인이 되는데 이걸로만 하다 보니까 굉장히 회로도를 우리가 그려야 돼요. 기능을 막 디자인하고 이랬는데 이 당시에 나온 게 뭐냐면 디지털화가 일어났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체온계라든가 맥박계라든가 혈압계라든가 이런 게 이제 뭐예요? 아날로그가 디지털로 바뀌었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택시 요금을 물론 4명이서 했지만 시간거리. 그래서 그 바퀴가 옛날에는 기계식이었어요. 택시 요금이 바퀴가 돌아가는 걸 보고 앞에 메타가 이제 금액이 착착착착 올라간단 말이에요. 숫자판이 탁탁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은 디지털로 돼 있잖아요. 그것도 시간거리, 시간과 거리. 그래서 속도가 어느 정도 이하가 되면 시간에 대해서 또 이제 요금이 착착착 올라가잖아요. 환장하죠. 아주 맥히는 데서 100원이 그냥 착착착착 계속 올라가냐.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뭐냐면 IC를 사다가 센서가 감지를 해서 모터를 돌려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모터 속도까지 측정을 해서 속도 이하가 되면 이제 금액이 올라가게.
디지털로 만들려고 했는데 졸업논문, 대학교에서 졸업논문이 12.6 사태가 나는 바람에 박 대통령 시해 사건 나는 바람에 이제 휴교령돼서 10월 26일 날 집에 가서 다 쉬어. 그래서 논문 뭐 통과도 안 하고 그냥 다 졸업시켜버렸어요. 그 시절입니다. 자, 그래서 그 지도 교수님이 우리 이제 그 스탠포드 대학 이제 교양 교수로도 갔다 오시고 그래서 상당히 그 첨단에 대한 거를 이제 강의를 해주셨어요. 지금까지도 이렇게 써먹는 그런 제 개인 입장인데 굉장히 고맙죠. 자, 어쨌든 이 IC 그래서 기본적인 IC 4개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의미를 부여해서 세 번째는 말 자체가 벌써 모순이 생겨서 답이 됐고요. 세 번째가 정답. 다가 정답이 됐고요. 자, 다음에서 D가 1이 돼요.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D가 1이면 뭐예요? Q도 1이에요. 그죠? 입력으로 들어간 게 출력으로 나오잖아요. D 플립플롭의 용도가 물론 클럭 펄스가 와야 작동을 하겠죠. 클럭 펄스가 안 오면 이전의 값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만 클럭 펄스가 오면 작동이 되는데 작동이 된다라는 얘기는 입력으로 들어간 값이 그대로 나간다 이거예요. 물론 비록 아주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 Q의 값이 얼마냐면 1이죠 그냥. 왜? D가 1이잖아요. 클럭 펄스로 왔다고 치고 이렇게 그죠? CP가 1이니까. 이게 D 플립플롭이잖아요. JK 플립플롭이든 RS든 간에 밑에다 나트 게이트를 붙이고 D 플립플롭이 돼요. 이게 꼭 JK가 아니어도 상관없죠. RS도 되죠? RS 플립플롭으로도 D 플립플롭이 만들어지고 JK 플립플롭으로도 D 플립플롭이 만들어져요. 똑같으니까 기능이. 물론 D 플립플롭은 RS로 만드는 게 일반적이죠. 낭비죠 이걸만. 근데 JK로 한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같은 기능이니까. 그렇죠? 어쨌거나 D 플립플롭의 용도가 뭐야? 입력으로 들어간 값이 그대로 출력으로 나오는 기능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연회로다 그러니까 답이 1이에요. 그러니까 D 플립플롭에서 뭐 불변이라든가 또 이런 건 없어요. 이런 답은 없다고. D 플립플롭은 0 아니면 1이 나와요. 고정적으로. 0을 줬으니까 0이 나오고 1을 주면 1이 나가요. 뭐 이전의 값이 뒤집어졌다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기능이 없다고 D 플립플롭은. 이해하시죠? D 플립플롭은 입력으로 들어간 값 그대로 나가는 그런 기능이에요. 참고하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두 번째 1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가상기억장치 아까 했죠. 가상기억장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렇습니다. 마치 주기억장치가 보조기억장치만큼 있다 그런 생각이라고 그렇죠? 원래 주기억장치 용량이 작아요. 그런데 보조기억장치만큼 있다고 생각하는 개념이 가상기억장치예요. 그러니까 1번이 이제 그 아주 잘 설명한 거고요. 틀린 거 찾으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중앙처리장치에 의해서 참조되는 보조기억장치의 가상주소는 당연히 보조기억장치에 있는 프로그램은 사이즈가 굉장히 크니까 잘라서 올라가는데 그 잘려서 올라가는 놈이 그 보조기억장치에 있었을 때 주소가 이게 올라갈 때 주기억장치 주소가 다르잖아요. 매핑을 해야겠죠. 매핑 테이블이 있어야 돼요. 어떤 놈이 어디에 지금 올라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 매핑 테이블이라고 해요. 실기억장치는 매핑 테이블이 필요가 없죠. 왜요? 100% 다 올라갔는데 뭐 따져? 누가 어디 있냐? 그거 왜 따지냐고. 다 올라갔는데. 이해하시죠? 매핑 테이블은 어떤 놈이 어디에 올라가 있고 지금 어떤 놈으로 올라와 있는데 어떤 놈은 아직 안 올라와 있다. 이런 걸 나타낸 표가 매핑 테이블이에요. 근데 실기억장치는 매핑 테이블이 필요가 없잖아요. 다 올라갔으니까. 100% 다 올라갔어요. 그대로. 그럼 매핑 테이블이 필요 없어요. 그럼 가상기억장치는 뭐예요? 매핑 테이블이 반드시 필요해요. 자, 주소에 의해서 만든 매핑은 직접 매핑. 내용에 의해서 찾아가는 검색하는 매핑을 어소시에이티브 매핑. 주소와 내용을 갖고 매핑하는 것은 세트 어소시에이티브 매핑. 이렇게 세 가지 매핑 방법이 있어요.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을 것 같은데. 자, 여기 그 다음에 이제 보조기억장치를 같은 크기로 자르면 페이지, 가변적인 크기로 잘라서 운영하면 세그먼트 기법이라고 해요. 보통 여러분들이 쓰는 PC는 세그멘테이션 기법으로 하고요. 대형 시스템에서는 페이징 기법을 많이 이용을 해요. 어떤 경우는 또 혼합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고정 크기냐 가변 크기냐로 운영하는 차이예요. 페이지와 세그먼트는.
자, 4번이 틀렸네요. 실행될 프로그램의 크기가 주기억장치 용량보다 작을 때 아니죠. 클 때 사용하는 거지. 아, 작을 때 뭐하러 가상기억장치에 다 올라가는데. 크니까 다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잘라서 올라가는 게 가상기억장치 운영 체제다 그런 얘기죠. 그죠? 자, 크다 작다를 바꾼 거네요. 그죠? 네 번째가 잘못된 거죠. 네 번째가 정답이에요. 하나 이상의 프로그램 또는 연속되어 있지 않은 저장 공간으로부터 데이터를 모은 다음, 그러니까 이제 흩어져 있는 거를 하나를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이게 모아놓으면 좋죠. 왜냐면 ht어져 있으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왕 일을 할 때 일하려고 하는 거를 모아주셔야 돼. 집단으로. 예,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샬링이라는 말을 이제 쓰는데 이게 처음 저도 사실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용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이게 전자 쪽에 관련된 거다 보니까 용어가 툭 튀어나오는데 그래서 한번 저도 찾아봤죠. 예, 그래서 사실 정보 처리 쪽에 공부하시는 분들 이 단어는 별로 안 씁니다. 예, 근데 이상하게 여기서 이렇게 문제를 냈네요. 자, 그래서 억지로 이제 답하고 맞춰보니까 찾아보니까 의미가 돼요. 맞으니까. 이렇게 해서 모은 다음에 당장 연속되어 있지 않는 자료들을 모아서 데이터들을 메시지 이제 버퍼에다 집어넣고 특정 수신기나 프로그램의 인터페이스에 맞도록 그 데이터를 조직화하는 거죠. 이제 일이 잘 처리가 되도록 조직화하는 구조를 이렇게 변환해 주는 과정. 이 변환해 준다. 그래서 마샬링이다. 아마 마샬링의 뜻 자체가 그대로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영어 사전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마샬링의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스트리밍은 여러분들 다 다운받아가지고 음악을 들으려면 짜증납니다. 영화, 특히 동영상 같은 경우에서 조금씩 물 흘러가듯이 보내주는 방식이 스트리밍이잖아요. 그죠? 네, 그런 개념이다. 그렇죠? 자, 물론 컨버팅이라는 단어도 변환이라는 뜻이긴 한데 여기서만 이 의미의 변화는 마샬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네 번째가 정답이 되겠고요. 자, 이거 한번 나왔었던 적 있죠. 매개변수 전달 기법이 아니고서 이게 매개변수는 뭐냐면 이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해줄게요. 에어리어 5,6 그랬다면 이렇게 호출을 했어요. 이게 호출을 하면 자,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함수가 어떻게 생겼냐? 함수 구조. 함수 구조는요, 명칭이 나오고 괄호가 나옵니다. 이게 함수예요. 명칭이 나오고 가로가 나오면 무조건 너 함수야 그런 얘기예요. 지금 여기 이거 명칭이고 괄호가 나왔잖아요. 함수예요. 근데 이제 얘는 문장 안에 있기 때문에 호출이에요. 호출의 개념이에요. 에어리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함수 찾아봐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하고 똑같은 이름을 가진 거 찾아가요. 여기 있네. 에어리어. 그리고 인테자 x, 인테자 y 하고 가로 닫고. 그러면 얘도 함수잖아. 그죠? 어쨌든 간에 명칭 나오고 괄호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호출이고 얘는 뭐냐? 피호출이에요. 호출을 당했잖아. 그죠? 누가 날 불렀잖아. 그죠? 그러니까 호출을 당했으니까 뭐야? 피호출이라고 그래요. 이해돼요? 얘는 호출이고요. 이거 불렀잖아. 에어리어라는 함수를 불렀어요. 호출이에요. 그 부르면 찾아가야 될 거 아니야. 똑같이 생긴 이름을 찾아가. 그럼 얘 입장에서 뭐예요? 피호출이에요. 그런데 얘가 5,6이니까 이 5를 얘한테 줘요. 첫 번째는 첫 번째끼리 주고요. 두 번째 거는 두 번째끼리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x라는 변수가 얼마를 받아? 5를 받았고 y가 얼마를 받았어요? 6을 받았죠. 제가 나한테 넘겨줬잖아요. 값을 넘겨줬죠. 이게 콜바의 밸류예요. 콜바의 밸류라고요. 이해돼요? 콜바의 밸류. 값에 의해서 호출을 했다 이거야. 값을 줬다. 내가 이걸 그래서 뭐라 하죠? 실인수라고 그래. 실인수. 얘는 가인수라고 그래. 가짜인수. 누가 준다고 그랬으니까 받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 가짜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가상의 인수. 덤이라고 그래. 덤이 인수예요. 가인수. 이거 진짜 인수다. 리얼. 그죠? 네. 리얼 아그루터. 네. 그럼 내려와서 이제 몸뚱아리를 정의합니다. 중괄호 치고요.
그럼 면적이 뭐예요? 면적은 x에다가 y를 곱해가지고 RES에다가 복원하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 안에서 사각형의 면적 간단하잖아요.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제가 준 자료 두 개 그냥 곱해버리면 돼요. 그래서 결과가 RES가 같잖아. X에다 Y를 곱하면 두 개를 곱한 결과가 5, 6이 30이잖아. 그죠? 30의 결과 얘가 같잖아요. 그죠? 그럼 쟤한테 이제, 야, 네가 나한테 5 곱하기 6, 가로의 길이가 5고 세로의 길이가 6인데 면적을 물어봤으니까 내가 계산한 면적이 5, 6이 30이다, 임마. 그래서, 야, 저 30 쟤한테 갖다 줘. 리턴! RES. 이렇게 리턴이라는 명령을 주면은요, 이 결과 RES가 얘한테로 돌아가요. 함수한테. 이해돼요? 그러니까 인수를 통해서는 넘겨만 좋지 도로 되돌아가진 않았잖아요. 그죠? 되돌려줄 일도 없고 뭐 똑같은 거니까 결과를 누구에 의해서 줬어요? 얘에 의해서 줬잖아요. 그죠? 어쨌거나 중요한 건 값에 의해서 넘겨준 걸 콜바이 밸류라고 그래요. 이해하셔요? 그런데 갈 때는 얘를 안 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진 않죠. 얘 아마 그런 얘는 많지는 않아요. 얘가 P고 얘가 Q다. 그냥 빈손으로 갔다가 여기서 X가 9고 Y가 7이야 라고 했을 때 돌아가세요. 그러면 이 X가 가진 9하고 Y가 가진 7을 얘한테 줍니다. 얘가 9하고 7로 돌려받아요. 그건 리절트입니다. 결과값을 돌려줬다. 그래서 인수끼리 이런 경우는 리절트예요. 리턴이 아니고 리절트죠. 그러니까 두 번째 매개변수 콜바이 리턴이라는 기법은 없습니다. 리절트지 리턴이 아니에요. 이해돼요? 그 다음에 첫 번째 거 콜바이 레퍼런스는 뭐냐면 P하고 Q가 자 여기서 P하고 Q라고 그랬죠. 여기 X하고 Y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방 하나가 여기서 바라본 입장의 이름이 P고요. 이쪽에서 바라본 X예요. 같은 집이에요. 방을 공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넘겨주고 받는 개념이 아니고 방 자체가 니네 집하고 나하고 같이 살자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이 Q가 되는데 Y하고 같은 집이에요. 그럼 넘겨주고 자식할 것도 없잖아요. 그죠? 근데 느낌상 어때요? 넘겨주고 받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해돼요? 줄 때 여기에 만약에 5와 6이었다. 이쪽으로 와가지고 P와 Q, X, Y를 8하고 9로 바꿔라. 바꾼 게 넘어간 게 아니고 바뀌어진 거예요. 그냥. 그죠? 이렇게 운영하는 게 레퍼런스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밸류 리절트하고 비스무리하다 이거야. 주고받는 것처럼 운영을 해도 거의 유사해요. 똑같지는 않습니다. 레퍼런스하고 콜바의 밸류 리절트하고는 유사합니다. 거의. 약간 차이는 있어요. 근데 지금 얘기한 거는 뭐냐면 리턴은 없다. 리절트가 있어도 리턴은 없어요. 이거 앞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콜바이 네임은 레퍼런스보다 방을 공유하긴 하는데 이건 이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일편단심이에요. 야, 너는 오로지 요 방은 P이기도 하고 X이기도 하지만 절대로 안 바뀌어. 그런 얘기예요. 안 바뀌는 거예요. 일편단심이 레퍼런스예요. 근데 네임은 나중에 얘가 바뀔 수 있어요. 야, 나 너 마음에 안 들어. 나 Y네 집하고 같이 살 거야. 그리고 나는 X네 집하고 이렇게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게 운영하는 게 콜바이 네임이에요. 그럼 헷갈리겠죠? 그래서 많이 안 써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초기에 나왔던 알고리라는 언어가 콜바이 네임을 썼는데 그 이후에 다른 언어들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별로 이득도 없는데 복잡하기만 하다. 나 그거 안 써. 그래서 그걸 좀 단순화시킨 게 레퍼런스예요. 콜바이 네임을 단순화한 게 콜바이 레퍼런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임 기법을 쓸 일이 거의 없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일단 방법은 존재하지만 실제 언어에서 쓰는 경우는 드물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리턴은 없어요. 여기 하나 이제 빠진 게 뭐예요? 콜바이 밸류 리절트는 있어. 밸류 리절트. 네. 그래서 총 매개변수 전달이 5가지가 존재합니다. 레퍼런스, 리턴 자리에 와야 될 게 뭐예요? 리절트. 그 다음에 밸류, 네임, 여기 빠진 게 뭐지? 콜바이 밸류 리절트. 5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매개변수 전달이. 참고하시고요.
자, 어쨌든 두 번째, 리턴이라는 방법은 없습니다. 자,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실행되다가 어떤 명령에 의해서 실행 목적을 바꾸는 것. 정상으로 쭉 진행하다, 야, 너 조건이 뭐야? 이런데, 너 저리 가, 임마. 저쪽으로 가버려. 이게 브랜칭이죠, 브랜칭. 건너뛰는 거예요. 인터럽트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인터럽트를 갖다 와야 돼요. 서비스 받으러 가는 거예요. 갖다 돌아와야 돼요. 이거는 프로그램상에서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인터럽트를 걸지는 않습니다. 콜 명령에 의해서 서브 프로그램을 호출하는 건 있어도, 인터럽트를 여러 프로그램에서 거는 건 아니에요. 시스템이 알아서 예기치 못한 일에 대한 응급조치를 취해주는 거다, 그런 얘기죠. 자, 여기서 브랜칭입니다. 가버리는 거예요. 브랜치, go to, 점프, 그런 뜻이에요. 세 번째, 브랜치. 어디론가 브랜치한다, 그런 얘기예요. 건너뛴다, 그런 얘기예요. 세 번째가 정답이에요. 브랜치. 자, 정답은 세 번째. 다. 자, 머신 사이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건. 자, 우리가 컴퓨터에서는 사이클이 4개가 있다고 그랬죠. 자, 어떤 사이클? 패치 사이클. 그죠? 그 다음에 인다이렉트 사이클. 그 다음에 익스큐트 사이클, 인터럽트 사이클. 자, 얘가 처리되어지는 순서를 한번 볼까요? 가장 보편적인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그죠? 모든 명령은 일반적으로 패치 사이클, 익스큐트, 패치, 익스큐트, 패치, 익스큐트. 이거 반복이에요. 이해돼요? 근데 왜 얘를 거쳐가야 되느냐? 이렇게 가는 경우, 이 인다이렉트를 거쳐가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간접 주소일 때. 자료를 찾아가기 위한 주소가 간접 주소인 경우에는 당연히 인다이렉트를 거쳐가야 돼요. 그리고 지금 제가 빨간 거하고 노란 거를 보면 항상 익스큐트 사이클 다음에 바로 패치로 넘어갔죠? 왜 그랬을까요? 정상적으로 끝났기 때문에. 근데 익스큐트 사이클에서 비정상적으로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얘를 거쳐서 간다, 그런 얘기예요. 파란 게 없네. 네, 그냥 할게요. 얘를 거쳐서 간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익스큐트 사이클에서는 항상 패치로만 가는 게 아니라 그 익스큐트 사이클이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지면 어디를 잠깐 거쳐요? 인터럽트를 거쳤다가 다음 패치로 가는 거야. 이해하시죠? 과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모든 명령의 첫 번째 머신 사이클은 뭐야? 패치 사이클이죠. 이게 항상 제일 먼저 해야 될 사이클이죠? 패치 사이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1번 보기 맞고요. 메모리 사이클이라는 게 뭐냐면, 메모리는 리드도 되고 라이트도 되잖아요. 자료가 메모리 안에다 넣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럼 뭐라 그래요? 읽기 사이클과 메모리 쓰기 사이클로 구분. 당연하죠. 리드 라이트가 가능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램이에요. 랜덤 액세스 메모리야. 아무 지역이나 들어가고 나올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물론 이제 들어갈 건지 나올 건지는 제어핀에다가 리드 제어, 라이트 제어 신호에다가 둘 중에 하나 1을 주시면 돼요. 둘 다 이러면 안 되죠. 한 놈은 읽으라고 그러고 한 놈은 쓰라고 그러면 말도 안 되잖아, 그죠? 둘 중에 하나만 이려야 돼요. 둘 다 0이면 뭐예요? 리드도 안 하고 라이트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리드가 1이면 뭐예요? 읽으세요. 라이트가 1이면 뭐예요? 쓰세요. 둘 다 이러면 안 돼요. 무슨 얘기거든요? 네. 제어 신호가 그렇게 배타적이어야 돼요. 이해하시죠? 자, 그 다음에 입출력 사이클. 아까 자 웨이트 그랬는데 이거 왜 붙였다고 그랬죠? 이건 네거티브형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냥 붙이고 안 붙이고는 따지지 마시고요. 의미를 부여한다 뭐예요? 안 붙이는 경우는 포지티브고 붙이면 네거티브형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클럭 펄스가 떨어질 때 작동한다. 이해되죠? 올라갈 때 작동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붙이고 안 붙이고는 전혀 신경 쓰지 말라 이거야. 자, 그런데 입출력 사이클을 할 때, 즉 주변 장치하고 입출력할 때 반드시 웨이트 신호를 사용을 하죠. 하다가 보면 버퍼링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버퍼가 꽉 섰어요. 근데 계속 버퍼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 넘치잖아. 야, 기다려.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럴 때 쓰는 제어 신호예요. 웨이트가. 좀 기다려주세요.
물론 이제 그 신호 자체가 이제 네거티브형이긴 하지만 그럴 때 그래서 사용할 수 없다가 아니라 사용할 수 있다예요. 해야죠. 왜냐면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느리면은 조절을 해줘야 되나 왕복 조절을 해줘야 되니까 그럴 때 쓰는 제어 신호예요. 자, 그래서 이제 답은 일단 3번이고요. CPU는 각 명령의 최종 머신 사이클의 최종 T 사이에서 인터럽트 신호를 조사한다. 이 INT가 인터럽트예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익스큐트 사이클에서 그냥 올라갈 건지 얘로 갈 건지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INT 신호가 1이다. 그럼 이거 문제가 생겼네. 인터럽트 사이클을 거치라는 얘기예요. INT 신호가 1이면 이해하셔요? 네. 그거입니다. 당연히 항상 익스큐트 사이클 다음에는 인터럽트를 조사해요. 문제가 있는지 문제가 없는지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인터럽트를 거쳐서 갈 거고 문제가 없으면 바로 회치로 가요. 맞는 답이니까 이제 3번이 틀린 거로 정답이 되겠고요. 4번. 자, RISC 구조와 CI 누가 빨라요? RISC가 빠르다 그렇죠? 명령어의 수를 줄였어요. 그러니까 명령어의 개수도 줄어들었지만 명령어 자체의 길이도 줄어들었어요. 어떻게 줄인 거예요? 잘 안 쓰는 명령어 다 버렸어요. 그런 구조가 RISC 구조예요. 이해하셔요? 안 쓰는 명령. 그러니까 속도가 빠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딱 보면 틀린 게 나번이 틀렸는데 RISC가 속도가 느리다. 틀렸잖아요. RISC 구조는 굉장히 빨라요. 오늘날 대부분이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CPU가 RISC 구조예요. RISC 구조여야만이 파이프라인 처리가 됩니다. 이해돼요? 파이프라인 처리. 네. 병행 처리가 된다 이게. 병행 처리. 병렬은요 CPU가 여러 개 있어야 병렬이라고 해요. 하나의 CPU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게 병행 처리예요. 중첩을 해서 하는 거죠. 중첩. 서로 배타적인 일을 그냥 같이 해도 되잖아. 너하고 나하고 아무 관계 없잖아. 같이 하자. 왜? 내가 너한테 영향을 주거나 지장을 주는 게 아니니까 너도 하고 나도 하자 이거야. 네. 그래서 그거를 파이프라인 처리다라고 얘기죠. 어쨌든 딱 틀린 건 두 번째예요. 나머지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의 CPU들은 다 CISC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이걸 이제 개선해 놓은 게 RISC 구조다. 참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요거 자체를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근데 옛날에는 어쩔 수 없이 CISC 구조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레지스타의 개수가 적어서 그런 거예요. 모든 연산은 레지스타에서만 하면 빠르잖아요. 왜냐면 메모리에 있는 자료를 나오고 들어가려면 느리잖아. 그게 굉장히 느리거든요. 레지스타에 비하면. 그걸 줄인 거야. 야, 메모리하고는 왔다 갔다는 최후의 마지막에 한 번만 하자. 연산은 무조건 레지스타에서만 완성을 하자. 그러면 레지스타에서만 모든 일을 결정을 지르면 어떻게 돼요? 레지스타의 개수가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하드웨어 기술이 미약해서 CPU 안에다 레지스타를 많이 넣을 수가 없었어요. 기술적으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메모리를 참조할 수밖에 없었어. 레지스타의 수가 적어서. 근데 RISC 구조는 레지스타가 굉장히 원하는 만큼 많이 넣을 수 있어요. 심지어 캐시 메모리도 넣잖아요. 내부 캐시. 그죠? CPU 안에다가 그 레지스타도 얼마든지 넣을 수 있어요. 이해됩니까? 네, 몇백 개를 넣을 수도 있단 말이야. 레지스타가 많으면 굉장히 속도 향상을 여러 개의 프로그램에 대한 처리를 동시에 할 수 있잖아요. 레지스타가 많으니까. CPU 안에 다 몰려놓고 하는 거야. 굉장히 빨라요. 어쨌든 수행 속도가 느리다라는 건 틀린다 비리가 딱 답이 두 번째가 정답이 되겠고요. 다음 소프트웨어 분류 할 텐데 성격이 다른 하나는 자 다른 거는 다 돈 주고 사서 쓰던지 아니면 써보고 사던지 뭐 그런 뜻이에요. 프리웨어는 처음부터 공짜야. 이거 공짜야. 프리웨어 프리하다 이거야. 프리웨어. 그 다음에 쉐어웨어. 쉐어웨어는 일단 일정한 기간 동안은 공짜로 써보고 살아. 이거 써보고 사는 거예요. 쉐어웨어. 요즘 그거 많이 하죠? 한번 일단 뭐 한 달 동안 써보세요. 그러죠. 그죠? 써보고 살아. 이거야. 그게 쉐어웨어예요. 근데 그거하고 똑같은 게 라이트웨어인데 이 라이트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요. 이렇게 쓰는 사람들 뭐 같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쉐어웨어하고 같은데
이거는 원본을 다 줘요. 다 주고 써보라고 그래요. 근데 요거는 써보라고 했는데 핵심은 빼고 쓰는 거예요. 핵심은 안 주겠다 이게. 그것을 돈 주고 사서 써라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기가 막힌 기능은 싹 빼고 부분적으로만 써보고 살아. 그게 라이트웨어예요. 그 차이예요. 그래서 일단 일반적인 소프트웨어에 대한 그 사용 방법인데 미들웨어는 좀 틀려요. 미들이라는 말이 뭐예요? 가운데잖아. 그죠? 중간적인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운영체제가 틀리면 서로 안 돌아가죠. 이거를 중간에 이거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자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중간자 역할을 해주는 소프트웨어. 미들웨어는. 미들웨어. 안 되는 걸 되게 해주는 거예요. 안 되는 걸 되게 해줄 수 있는 기능의 역할을 미들웨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시스템마다 운영체제가 틀리니까 안 돌아가잖아요, 서로. 그죠? 이걸 되게 운영해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미들웨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도 개발 가끔 이제 서로 이기종 간에 돌아갈 수 있게끔 중간 인터페이스 역할이 이게 미들웨어다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달라요.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그 같은 개념의 소프트웨어들인데 미들웨어는 용도가 틀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들웨어가 정답이 되겠고요. 너무나 당연한 답이네요. A하고 B가 있는데 이게 뭐예요? A가 B보다 크냐 물어본 거예요. 자, 0이 0보다 커요? 거짓말이잖아. 그게 0이에요. 거짓은 0이고요. 참은 1이에요. 자, A가 B하고 같다. A하고 B가 같아요? 같잖아. 참이잖아요. 그죠? A가 B보다 작다. 그것도 거짓말이잖아. 거짓은 자, 그럼 그 다음에 A가 0이고 B가 1일 때, 자, A가 B보다 크다. 거짓말이잖아. 그 0이에요. A하고 B가 같다. 거짓말이잖아. A가 B보다 작다. 참이잖아. 여기 1이에요. 참이면 1이고 거짓은 0이니까. 그런 조건에 따르는 참거짓을 따지는 거예요. 그 A가 1인 경우는 두 번째하고 세 번째네요. 두 번째, 세 번째. 그 다음에 이제 B는, 자, 1하고 0인데, A가 B보다 크다. 맞잖아. 참이잖아. A하고 B가 같다. 같아요? 아니죠? 0이죠, 이거. 거짓이니까. A가 B보다 작다. 거짓이죠? 사실 이 조건을 보면은 세 개 중에 하나만 1이에요. 맞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이 여기 1이고, 여기가 0이가 1이고, 여기가 1이가 여기가 0이고, 그죠? 여기가 1이가 여기 0이죠. 참인 것은 다 유일할 수밖에 없죠. 그 조건에 맞는 게. 다 조건 비교가 틀리니까. 크냐, 작냐, 같냐, 작냐. 예. 세 개 중에 하나만 1이에요. 답이 딱 나오죠? 예. 그러니까 1빵빵, 1빵빵. 두 번째 보기가 정답이에요. 그죠? 1빵빵, 두 번째. 나번. 1빵빵. 뭐 너무 쉬운 문제죠. 자, 이것도 한 번 했었죠? 자, 그런데, 계산을 어떻게 되느냐. 어떤 디스크의 탐색 시간이 12ms고요. 전송률이,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전송률이에요. 저 말이 뭐예요? 100MB per second. 자, 전송률이 100MB. 100MB per second. 이게 무슨 뜻이죠? 1초에 100MB가 전송된다 이거죠? 1초에. 그러면 여기서 물어본 건 뭐냐면 한 섹타가 전송되는 데는 여기 한 섹타 맨 마지막입니다. 한 섹타를 읽는데 평균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 일단 자료만 나오는데 얼마나 걸리는지라. 한 섹타가 얼마예요? 한 섹타는 512바이트예요. 이거는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하드디스크의 한 섹타의 크기는 물리적으로 512바이트예요. 512바이트는 뭐예요? 0.5kg입니다. 512바이트가. 그러면, 자, 1초에 100MB가 전송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요만큼 전송을 하려면 시간이 1초가 아니라 굉장히 짧은 시간이겠죠? 나눠주면 되겠죠? 나눠주면 되죠. 그럼 얼마예요? 100MB분의 0.5kg 하면 되겠죠? 이해되죠? 100MB분의 0.5kg.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일단, 100메가를 보내는데 1초니까 0.5kB를 얼마나 걸리거든요.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 굉장히 짧아요, 여기요. 그래서 한 섹타가 전송되는 시간은 512바이트를 100메가로 이제 나눠준 거란 말이야. 이거 나누기 계산하면 0.5km를 100메가로 나눈 거예요. 이거 얼마예요? 0.005ms가 돼요. 이해하셔요? 메가는 K와 K잖아. K 곱하기 K죠? 메가는. 근데 여기서 말한 메가 K는 1024가 아니고 그냥 1000이에요. 시간에서는. 자료일 때는 1km가 1024지만 시간은 1024가 아니에요. 1000이에요. 이해하셔요? 네. 그거 혼동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0.005ms 맞죠? 자, 해볼까요? 0.5km 나누기 100메가. 이거는, 자, 이거는 이제 원래 세컨드로 나오는데, 밀리세컨드는 뭐냐면, 1000배를 한 거죠, 1000배. 그냥 세컨드에 비해서 밀리세컨드 여기다가 곱하기 1000 하면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이거하고 밀리세컨드 참 이게 1000분의 1이잖아요, 이거예요, 밀리가. 1000을 곱한 거예요. 이걸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1000 뭐야? 이게 K죠. 그럼 K하고 메가하고 이제 지워질 수 있죠. 맞죠? KK가 메가잖아, 메가. 그죠? 그럼 0.5에 대해서 100으로 나눠주니까 이건 얼마예요? 0.0005가 되잖아요. 맞습니까? 아, 0.005죠? 죄송합니다. 그죠? 그래서 나온 거예요. 0.005예요. 그 다음에 회전지연 시간은 반바퀴 도는 시간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반바퀴 도는데 7200rpm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2로 나누니까 4.2ms가 나와요. 그럼 이제 나오는데 액세스 타임은 시크 타임 더하기 레이턴시 타임 제어기의 지연 시간 더하기 전송 시간 다 더하면 돼요. 이거 다 더하니까 17.2ms가 나오더라 이게. 사실 이거는 더 하나만 한 숫자가 됐네. 0.005는 너무 작으니까 그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의미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액세스 타임, 접근할 때 소모된 일단 시크 타임, 실린더를 찾아가야 되고요. 섹타를 찾아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하드 컨트롤러가 또 제어할 때 걸리는 시간, 네, 낭비되는 시간이지만 그 시간에다가 실제 자료가 전송되는 데 소모된 시간 다 합쳐야 돼요. 4개를 다 더해야 돼요.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평균 회전 지연 시간은 반바퀴 도는 시간. 시크 타임의 정의는 실린더를 찾는 데 걸리는 시간. 그래서 2개를 더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주어져. 제어기가 지연된 시간.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한 섹타가 전송되는 시간을 더해줘야 되고 다 합쳐야 총 시간이 되니까. 이해됩니까? 평균을 물어봤기 때문에 일단 시크 타임은 평균 시간이고요. 이 레이턴시 타임은 회전 지연 시간에 대한 평균이니까 2분의 1 반바퀴 도는 시간으로 계산하셔야 돼요. 평균을 했기 때문에. 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7.2가 된 겁니다. 네 번째 라번. 자, 주소 지정이 간단하고 이해하기는 쉽지만 주소부가 길어지고 메모리 이용료율이 떨어지는 주소 지정 방식이겠습니다. 이용 효율이 떨어져요. 자, 효율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압축을 해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 자리를 많이 차지한다 이거예요. 그럼 압축된 게 뭐예요? 계산에 의한 주소는 압축이죠? 여기서 효율을 물어봤어요. 네, 그래서 바로 절대 주소는 내가 원하는 주소를 콕 집어서 난 여기에다가 자료를 넣고 빼겠다. 그럼 막 내가 그 주소를 지정해야 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에요. 여기저기 비어있겠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나머지 주소 지정 방식은 알차게 쓰려고 집단적으로 모아서 이용하는 방식의 주소 지정 방식이에요. 절대 주소는 흩어져 있는 주소의 자료가 나가고 들어가는 개념의 주소예요. 그래서 비효율적이다. 절대 주소는. 절대 주소 쓰진 않지만 물론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를 냈는데 절대 주소의 개념은 비효율적이다. 어쨌든 이렇게 했는데 메모리 이용료율이 떨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네. 왜냐면 주소 지정 간단하죠. 직접 표현했으니까 그냥
직접 표현한 거는 간단해서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저기 그 주소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주소다 이게. 네. 그걸 촘촘히 모아서 사용하려면 굉장히 머리를 써야 돼요. 네. 알뜰하게 쓰려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근데 이런 나머지 주소는 알아서 운영체제가 효과적으로 쓸 수 있게 주소를 운영을 해요. 네. 그래서 첫 번째가 정답이 되고요. 자, C 프로그램 선행 처리기. 아까 이게 그 샵이부터 아까 include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샵 define. 그래서 왜 이거를 선행 처리기다라고 하냐면 이 말을 뜻에 먼저 처리한다. 이렇게 먼저. 선행이라는 게 먼저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뭘 기준이냐? 컴파일. 번역을 하기 전에 이것부터 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include는 뭐예요? 야, 이거 번역에 들어가기 전에 이거 여기 가서 찾아서 함수를 찾아다 붙여. 그런 얘기예요. define은 뭐냐면 상수를 정의할 때 max가 100이다. 이렇게 심볼 상수들. 그걸 말 그대로 define 하는 거예요. 어쨌든 번역을 하기 전에, 즉 컴파일 하기 전에 해야 할 일들을 수행하는 게 프리프로세서. 영어로 프리프로세서라고 그래요. 프리프로세서. 우리말로 하면 전처리기다. 전처리기다 이게. 앞전자를 써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의미를 부여하시면 되죠. 그래서 컴파일 하기 전에 해야 될 일들을 수행하는 거다. 맞고요. 상수를 정의할 때도 쓴다. 그렇죠. 지금 define. 그 다음에 샵으로 표시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언어에서 이렇게 샵 표시를 하면 뭐예요? 아, 번역하기 전에 요거부터 처리해야겠다. 그런 얘기예요. 컴파일 하기 전에 이거부터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거를 샵으로 약속을 했어요. 샵. 이해돼요? 그러니까 1번하고 3번은 지금 말씀드린 define. 이 define이 상수.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안에다가 직접 3.142159265 이렇게 쓰는 것보다 거기다가 phi는 3.142159265 라고 해서 이걸 쓰는 게 바람직하겠죠. 직접 숫자를 쓰는 것보다 이 심볼을 쓰게 되면 사람들이 읽기도 좋잖아요. 그죠? 그걸 심볼 상수, 심볼로 된 상수를 정의할 때 쓰는 게 define이에요. 그러나 이게 이제 번역하기 전에 phi가 있는 자리를 이걸로 다 바꿔놓고 번역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 프로그램을 가도 읽기가 좋게 한 것 뿐이에요. 이해되시죠? 근데 프리프로세서라는 거 번역하기 전에 이렇게 되어 있는 자리를 이걸 다 고쳐놓고 번역에 들어가요. 그래서 전처리기다 이렇게 붙여요. 네 번째하고는 아무런 관계없는 용어죠. 네. 함수하고 관계없어요. 이게 함수가 아니에요. 개념적으로. 전처리기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거 나왔었죠? 부동소점에 대해서는 뭐냐? 부호절대치로 표현한다고 그랬죠? 부호는 이해부수 아니에요. 정수형 자료에 대해서 아까 어떤 분이 질문하신 것처럼 정수형 자료는 이해부수로 운영을 하는데 정수. 그러나 부동소점에서는 부호절대치로 부호를 따져요. 무조건 1이면 음수고 무조건 0이면 양수인데 정수는 고정소점수는 뒤집어야 돼. 음수는 뒤집는다 그런 얘기인데 여기서 이제 1번이 틀렸죠. 이해보수 표현 방법이 아닙니다. 부동소점수는요 부호절대치로 표현을 해요. 이거 앞에서 나왔던 거니까 생략을 할게요. 설명을. 자, 1번이 정답입니다. 어쨌든 가번이 정답이에요. 다음 중 전체 시스템의 안전성을 고려 업무 처리의 신뢰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2개의 CPU. 자, CPU가 2개인 경우로 운영하는 걸 우리는 듀얼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근데 듀얼 시스템은 같이 일을 해요. 근데 듀플렉스라는 용어가 있어요. 듀플렉스. 역시 CPU가 2개예요. 듀플렉스. 근데 듀얼하고 듀플렉스의 차이점은 뭐냐면 CPU가 2개인 거는 똑같아요. 근데 듀플렉스는 스페어 타이어처럼 여분의 개념으로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CPU가. 그게 고장이 나야 그놈이 일을 해요. 그걸 듀플렉스 시스템이라고 해요. 근데 듀얼 시스템은 CPU 2개가 일을 같이 해요. 뭐 서로 다른 일을 하든지 같은 일을 똑같은 놈이 2개를 하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왜 똑같은 일을 2놈이 할까요?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야, 내가 지금 뭔가 계산하고 있는데 혹시 내가 계산하다 틀릴 수도 있지 않냐? 너도 해봐라.
그래서 답안지 채점을 2번 채점하는 이유가 바로 신뢰도 때문에 그래요. 채점하는 사람이 잘못 채점할 수 있잖아요. 그걸 다른 사람이 똑같이 채점을 했을 때 A라는 사람이 채점한 거하고 B라는 사람이 채점한 거 똑같아야 되죠? 이게 다르면 어떻게 돼요? 그걸 verify, 검증한다라고 그러는데 다르면 잘못 채점한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자료를 읽을 때도 그냥 투리드 2번 읽어요. 아, 왜 한 번만 읽지 왜 2번씩 읽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요. 잘못된 것만 걸러만 내도 좋잖아요. 그죠? 어디가 틀렸는지는 몰라도 잘못됐다라는 것만 알아도 다시 읽으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2번 읽는 경우가 옛날에는 많이 있습니다. 주변 장치들이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이 2번 읽는, 듀얼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듀얼 시스템. 2번째, 3번째가 정답이죠. 듀얼 시스템, 3번째. 자, 핸드 쉐이킹 나왔던 거죠? 네, 핸드 쉐이킹.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신호를 주는 거예요. 내가 자료를 보낼 테니까 준비됐냐? 준비됐다? 보내라? 뭐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 자료가 보내지기 전에 두 사람 간에 서로 간에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서로 신뢰할 수 있게. 그걸 핸드 쉐이킹이라고 그래요. 악수를 청한다 이거죠. 자, 내가 자료를 보내려고 하는데 받을 준비 됐습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래, 준비됐다. 그럼 보내라. 그럼 보내잖아요. 그죠? 그때부터 이제 보내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묻고 답하는 거. 그리고 이제 다 던진 다음에 잘 받았냐? 그런 얘기예요. 그럼 잘 받았다. 그럼 다음 거 보낼 거고. 잘못 받았다. 그러면 다시 보내면 되잖아요. 그죠? 이런 게 핸드 쉐이킹이에요. 제어 신호를 통해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IO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4번째가 정답이고요. 자, 민텀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카르노 맵에서 간소화를 할 때 이왕이면 부품의 수를 적게 들여서 원하는 기능을 만드는 게 좋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논리회로의 기능을 가장 간소화된 회로를 구현하려면 카르노 맵에서, 자, 카르노 맵이 이제 이렇게 이제 그려질 겁니다. 저 복잡한 걸로 한번 하면 이렇게 해서 0, 0, 0, 1, 1, 0, 1, 1, 1, 0. 여기도 0, 0, 0, 1, 1, 1, 1, 0. 그럼 이 안에 몇 개예요? 16개의 칸이죠? 이해되죠? 그럼 분명히 이 안에 16개의 칸이지만 0 아니면 1이 들어있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묶을 때 뭘 보고 묶냐면 개수가 적은 걸로 묶는 게 회로가 간소화가 되겠죠. 그래서 민텀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개수가 적은 걸로 묶어라 이거예요. 1의 개수가 적으면 1로 묶고 0의 개수가 적으면 0으로 묶는데 일반적으로 1의 개수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1의 개수가 적어서 1로 묶은 걸 민텀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바꿔 얘기하면 0의 개수가 적어서 0으로 묶는 건 뭐라고 그래요? 그럼 솔직히 그것도 0의 개수가 적어서 0으로 묶은 것도 그것도 민텀 아닙니까? 그럼 헷갈리잖아. 그죠? 자, 바꿔 얘기할게요. 0의 개수가 적어서 0으로 묶은 거는 바꿔 얘기하면 1의 개수가 많아서 0으로 묶은 거죠. 그렇잖아요. 논리적으로. 아, 0의 개수가 적다는 얘기를 바꾸면 1의 개수가 많아서 그런 거잖아. 그래서 0의 개수가 적어서 0으로 묶은 거는 뭐라냐? 맥스텀이라고 그래요. 왜 맥시멈이라고 그러는지 아시죠? 1의 개수가 많아서. 그래서 뭘로 묶었어? 0으로 묶은 거예요. 이해하셔요? 왜냐면 적은 걸로 묶어야만이 간소화된 식이 나오니까. 이해하시죠? 자, 그런데 그건 관계없어요, 사실은요. 원래는 카르노 맵에 의해서 묶을 때 1로 묶으면 뭐가 나와요? 전개식이 나오고요. 0으로 묶은 논리식은 인수분해 형태가 나와요. 그래서 1로 묶은 부울식은 낸드 게이트를 이용하기 위한 회로고요. 0으로 묶은 거는 노아 게이트를 이용하는 거예요. 인수분해식은 노아 게이트를 이용해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하시죠? 네,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최소항 함수에 대해 바르게 설명하는 왜? 최소항의 개념이 뭐야? 1의 개수가 적어서 1로 묶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 뭐예요? 출력값이 1인 부분을 묶었다. 그런 얘기예요. 1로 묶은 거예요. 물론 개수가 1이 적어서 그런 거지만. 그러니까 좌우지간에 1로 묶는 걸 뭐라 그래요? 민텀. 0으로 묶는 걸 뭐라 그래요? 맥스텀. 됐죠?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다번이 세 번째. 그 다음에 CPU가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동안 결과를 캐시 기억장치에 쓸 때, 이것도 나왔었죠? 왜 주격장치의 내용하고 캐시 메모리 내용이 일치가 안 될까요? 예, 캐시 메모리로 불러다가 일을 막 할 때 중간에 결과들이 막 바뀔 거 아니에요? 캐시 메모리, 그죠? 근데 캐시 메모리에서 불러다가 한 결과가 바뀐 게 주격장치는 아직 저장 안 돼 있단 말이야. 뭐 다르죠? 일치가 안 되죠, 그죠? 왜 그래요? 나중 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캐시 메모리로 불려져 나온 게 더 이상 이제 할 일이 없어서 종료가 될 때 그때 라이트를 해줘요. 그걸 우리는 라이트 백이라고 그래요. 되돌아갈 때 저장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주격장치의 변수가 가진 값하고 캐시 메모리 변수가 이게 달라요. 이게 왜 그래요? 라이트 백 방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요. 항상 동일한 값으로 유지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그게 라이트 스로우예요. 바뀔 때마다 주격장치도 바꾸는 거야. 그러면 항상 일관성 있게 일치가 되죠? 그게 라이트 스로우예요. 근데 라이트 백은 뭐예요? 캐시 메모리에 올라온 게 종료가 됐을 때 그때서야 주격장치에다가 엎어 씌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이트 백이라고 그래요. 자, 첫 번째 라이트 백이 답이에요. 자, 4번. 다음 고속연산의 실현 방법이 아닌 것은, 자, 빨리 하자. 자, 빨리 처리하는 방법. 당연히 병렬 처리죠. 병렬 처리의 목적은 뭐예요? 빨리 하겠다. 파이프라인도 빨리 하는 거죠. 물론 이거는 뭐라고 그래요? 병렬이 아니고 뭐라고 쳐요? 병행 처리라고 그랬죠? 파이프라인도, 여러분들 골프가 바로 18단 파이프라인이에요. 골프장에서 골퍼들이 골프 치는 게 18단 파이프라인입니다. 왜냐면 18개 홀이 전부 다 티샷을 하고 있잖아요. 놀지 않잖아. 놀고 있는 홀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파이프라인이라고 해요. 그죠? 자, 특수 프로세서로 처리하는 방법도 되고요. 근데 선형은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순서대로 하는 거는 빨리 하는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정답은 선형 처리가 정답입니다. 고속연산이 아니에요. 두 번째가 정답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요회 끝나고요. 이것도 뭐 해별로 잘라달라고 그러니까 5분만 쉬었다가, 그래서 한번 다음 시간에 이건 좀 빨리 해볼게요. 5분만 쉬겠습니다.